가벼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학습지 한 페이지짜리 이거 펴시고, 이걸 많이 적을 건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작품 넘어갑니다. 자, 한민묵의 사과를 먹으며. 자, 일단은 구성이요. 1, 2행, 3, 9행, 10, 12행, 13부터 19행, 마지막 20부터 24행까지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시인데 연구분이 없어요. 행으로 내용을 짜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1, 2행을 보면요. 사과를 먹는다 해가지고 이게 사과를 먹는 행위이자 오른쪽에다 추가해서 쓰세요. 일상적 행위. 평소에 사과 많이 드시죠? 피부 미용을 위해, 건강을 위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의사를 대신한다고. 그래서 일상적 행위입니다. 일상적 행위, 사과를 먹는다. 근데 그게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해가지고 마찬가지 사과를 먹는 행위이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과만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과나무의 일부까지 먹는다는 건요.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사과를 먹는 행위 옆에다가 사고의 확장. 사고의 확장. 우리는 사과를 먹으면 어때요? 맛있다, 맛없다, 달콤하다, 새콤하다, 어디 거지? 얼마지? 이 정도로 끝나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시인이기 때문에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과연 사과 하나를 먹는 게 사과 하나로 끝날까? 라고 생각을 넓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3, 9회가 보면 밑줄 친 시어들이 있어요. 햇살, 바로 이 사과가 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봄이죠. 그래서 햇살은 계절적으로 봄을 알려주고, 사과와 함께한 자연물 첫 번째. 그 다음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 계절은 여름이고, 소슬바람 가을이고요. 눈송이 겨울입니다. 여기까지 사과와 함께한 자연물 1, 2, 3, 4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이번에 배우는 작품들 중에 계절별로 지시된 작품들이 꽤 많아요. 첫 번째 떠올려야 되는 게 사미인국이라는 작품이 계절별로 되어 있고요. 좀 이따 보게 될 면왕정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와요.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예? 귀여운가요? 이런 식으로 이 계절 흐름에 따른 구성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개 더 있습니다. 사과일을 지나던 벌레의 기억, 혹은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하면서 전부 다 이 사과와 함께한 자연물인데요. 특히 벌레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동물도 기억을 해요. 근데 특히 무언가 이 기억을 갖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는다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전유물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의인법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벌레의 기억, 의인법에 사용되고, 그 다음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는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부분이에요. 이게 지난번 수업했던 부분에 조금 추가된 내용들이에요. 의인법과 청각적 이미지. 자, 이렇게 사과나무 일부가 뭐였냐? 바로 사과와 함께한 자연물들이었고, 그 다음에 10행부터 12행까지 사과를 바꾼 사람의 땀방울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땀방울은요, 사과와 함께한 인간의 역사이면서 중요한 건 이거죠. 땀방울 흘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과를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신체적인 노력을 상징하고 그 부분이 핵심이겠지.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단순하게 땀만 흘렸다고 사과가 잘 열리는 건 아니에요. 언제 비료를 줘야 되고, 또 언제 이 열매를 솎아줘야 되고, 이런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구한 사람이 식물학자겠죠. 그러면 사과와 함께한 인간의 역사이자 인간의 탐구 노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 그러니까 사과나무집 딸이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요, 뭔가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이상, 앞으로 나는 더 넓은 도시로 나아가서 더 멋진 삶을 살 거야. 뭔 돈으로 나가냐 이거야. 우리 아버지 사과 농사가 잘 돼야. 그러면요, 여기 있는 그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은요, 바로 농민들의 바람. 뭐 하는 거예요? 사과가 잘 열어서, 그죠? 뭐 비싼 값 이런 말은 좀 이렇게 동심을 해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사과가 잘 열리길 바라는 마음, 그런 농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3행부터 19행까지 그럼 사과나무가 무엇을 이루든지 이제 구성으로 가죠. 그래서 사과나무 가지, 사과나무의 세월, 나이테를 먹는다.
뿌리를 먹는다, 씨앗을 먹는다. 자, 여기까지는요, 사과나무를 구성하는 요소가 가지, 나이테, 뿌리, 씨앗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부분부터 주목해서 보세요. 별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그러다가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거기서 다시 뭐까지 갑니까?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우주를 먹는다까지. 흙에서 지구의 중력, 다시 지구의 중력이 존재하는 우주까지. 우주론적으로 사이에 V표에서 끼워넣기 하세요. 우주론적으로 사고의 확대.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주론적으로 사고의 확대가 나타나고, 이때 점층적 구성입니다. 점층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작은 흙에서 지구라는 그런 어떤 우리 별, 그러다가 더 커지면 우주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점층적 방법이에요. 자, 그러다가 21, 22행이 있죠. 저도 의도적으로 지금 드디어 썼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달라요. 다른 행은 전부 다요, 사과로 시작하지만 여기는 흙으로 시작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른 부분과 달리 드디어 쓰기를 했다. 그리고 흙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오른쪽 설명 중에 두 번째 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1행, 19행까지 하는 다른 행들, 다른 행의 시작 부분과 흙으로 시작한다는 것이겠죠? 들여쓰기 사용. 바로 낯설게 하기예요. 이제까지와 다른 낯설게 하기 기법을 통해 가지고 독자의 집중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의 집중을 환기시키는 의도가 뭘까요? 이어질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서예요. 독자의 집중 환기는 이어질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뭐 한 거예요? 뭔가 특징적인 표현을 넣어가지고 탁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집중해야 돼. 뭔가 달라졌지?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지금요, 사과가 흙으로 빚어진 사과예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흙에 의해서 생명을 갖게 된 사과가 결국 뭐 하게 됩니까? 도망쳐보려다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흙에서 빚어진 사과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생명 순환의 원리가 되고요. 첫 번째 설명이죠. 빚어진부터 돌아가고 마는까지는 생명 순환의 원리이고, 이때 사과는요, 여기 지금 이 흙으로 빚어진 사과,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이 사과는요, 그냥 사과 하나만 보기보다는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의미하는 사과로 보셔야 돼요. 모든 생명체는 흙으로 빚어진 것이고 결국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생명 순환의 원리입니다. 이게 시조가사가 가장 큰 깨달은 것이었죠. 그리고 사과를 먹는다. 1행과 동일한 식구를 반복시킨 다음에 마지막 행을 바꿨죠. 그 일부 자습서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1, 2행과 23, 24행이 약간만 다르고 한 행은 아예 똑같죠. 그러니까 1행하고 23행이 똑같죠. 그리고 2행과 24행이요,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가 사과가 나를 먹는다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반복과 변주에 의한 수미상관으로 보는 자습서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 똑같으면 진짜 수미상관 맞아. 근데 약간 뭔가 좀 달라졌어.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변주라는 얘기는 변화를 주면서 수미상관으로 보기도 함이라고 써두세요. 보기도 함. 그리고 그 수미상관의 의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이 순환하듯 이 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도의 순환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인 수미상관인데, 변주된 부분이 어딥니까?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뭐 별표를 뭐 10개 줘도 아깝지 않은 이 마지막 구절. 뭐예요? 바로 역설법에 쓰인 부분이죠. 어떻게 사과가 사람을 먹고. 참고로 역설법을 우리가 보면요, 일단 역설법에 대해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요거예요. 모, 순, 형, 용. 형용이라는 말은요, 뒤에 오는 체온을 꾸며주는 그런 수식하는 말이 모순되게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요. 잘 보세요. 심사하게 되면 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외로운 마음이기도 하고 황홀한 마음이기도 해가지고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모순이 됩니다. 다음에 축복이라는 말이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제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을 때 축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가 축복을 이룬대? 별별이 축복을 이룬대요. 별별 이별이거든요. 참고로 영원한 이별이에요. 별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서로 모순돼요. 이렇게 모순되게 꾸미는 방식으로도 역설법이 나타나고 또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순 논리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논리에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주로 이제 한용운 시인이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님은 갔지만 님이 간 상황이야. 근데 나는 님을 안 보냈대. 이 두 말 사이에서 꾸미는 관계는 아니야. 두 진수 사이에서 말이 안 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모순 논리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시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는 시 구절도 있고 한용운 시인의 시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될 수 있지? 그럼 중독 망하겠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모순된 논리예요. 사과가 사람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모순된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순된 논리나 해명만 쓰면 역설법이냐? 그게 아니죠. 여기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 그러니까 어떤 끊임없는 사색과 철학과 고민을 통해 가지고 얻어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비로소 역설법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진리가 없는 역설법은 완전한 역설법이 아닌 거예요. 얘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를 많이 물어보죠. 보이기는 이게 보이지만. 자, 그랬을 때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이 모순된 논리가 과연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냐 보게 되면 일단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안타깝다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든 생명체 다 죽어요. 우리 인간도 죽습니다. 나도 죽어요. 아침에 사과를 먹은 내가 지금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요. 어떻게든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뭐가 됩니까? 내 몸이 썩어가지고 양분이 되고 거름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양분을 뭐 하는 겁니까? 사과나무가 빨아먹고 다시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과는 나를 먹고 사과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사과가 나를 먹는다.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명순환의 원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사과나무의 양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사과나의 일체로 보는 거죠. 내가 죽어서 사과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역설법.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예상이 되겠죠. 첫 번째가 루츠치 부분과 유사한 발상 표현을 보이는 작품을 골라라 하는 거 하나. 예를 또 더 많이 들어드리면 좋을 텐데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보면요, 딱 모순된 형용이나 모순된 논리들이 나와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과가 나를 먹는다의 그 의도,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서술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과가 나를 먹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죽으면 사과나무의 양분이 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생명순환의 원리라는 말을 넣어서 답을 만들면 돼요.